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는데 특히 이제 나스닥, S&P 하락의 낙폭이 좀 컸던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러셀 2000까지 포함한다면 4대 지수까지 네. 거의 모든 지수가 다 떨어졌다시피 하는데요. S&P 500 1.8%대, 나스닥은 2.7%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을 시장에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 쉽게 설명되기 힘든 그런 심리가 네네.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향후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리고 AI 쪽에 대한 자본 지출은 굉장히 큰데 이것이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아무래도 대선이라는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좀 비싼가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장 마감 후 아마존하고 애플 양호한 실적 나왔고 특히 아마존과 인텔은 지금 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또 오늘 밤 장은 어떨지도 모르겠네요.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1.4%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하면서 홍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600선 결국 내주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인의 거센 매도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어제 삼성전자 3분기 확장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장중에 주가가 6만 원 선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6만 원 선 아래로 마감이 됐습니다. 가만 뉴욕 증시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쉽지 않은 장이 예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 발표됐던 2차전지 네. 그쪽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개장부터 해서 우리 같이 유심히 보면서 대처해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의 사전 협상제 시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실적은 좋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뜹니다. 높은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엔 빅테크 실적이 아쉽다는 평과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슈까지 겹치면서 후폭풍을 맞고 있는 시장인데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간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0%, S&P 500이 1.86% 떨어졌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76% 급락했습니다. 3대 지수 이틀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종목들 흐름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이 진행된 점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전 종목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1.82%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지속되는 자본 지출과 함께 수익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반도체 업종도 전체적으로 흔들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하락하면서 5천선이 붕괴됐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6%대 급락했고요. 여기에 오픈 AI가 챗GPT 검색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검색 엔진 경쟁에 돌입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이어서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1.9%, 3%대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4%대 급락 나왔고요. 테슬라도 3%대, 일라이릴리도 2%대 하락했습니다. 11개 섹터 중 기술주 하락폭이 가장 큰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 나왔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성장률이 30% 넘게 증가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는데 왜 하루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전문가들은 과거엔 AI와 관련된 모든 것에 투자자들이 열광했지만 이제는 막대한 지출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막대한 투자에 대한 결과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PC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지난 9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전월 대비로는 0.2%, 전년 대비로는 2.1%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근원 PC 물가가 전월 대비 0.3%, 또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세 달 연속 2.7%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개인 소득은 0.3% 증가했고 소비 지출은 0.5% 늘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고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2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허리케인 피해주에서 8천 건 감소한 점이 일부 반영된 수치입니다. 시장은 다음 FOMC에서 25bp 인할 가능성을 90% 넘게 반영하고 있고 동결 가능성도 10% 가까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결과까지 봐야겠지만 경제 지표가 계속 이처럼 강하게 나온다면 올해 추가 금리 인하는 한 차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조 자체가 약화되지는 않아서 달러 약세 흐름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은행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12월과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엔화가 강세 보인 점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지표 발표 이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2년물은 4.17%에 10년물은 4.28%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기업들 체크해 보시죠. 우선 아마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 거뒀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 영업이익률도 30%가 넘게 늘었습니다. 애플도 시장 예상치 웃도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매출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유럽에서 세금 납부하면서 이익 마진이 줄었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는 하락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인텔은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물가보다는 우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크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평가가 냉정해진 만큼 분위기에 맞는 대응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3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업계 선두답게 클라우드 부분이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해줬습니다. 전망치에 부합한 270억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예년보다 빠른 19%의 성장세를 보인 점이 부각됐고요. 공을 들이고 있는 광고 부분의 깜짝 성장도 호재로 작용했는데 어느덧 아마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 판매 부문 성장세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에 목요일장 하락 마감했던 아마존의 주가는 흐름을 뒤집고 시간의 거래소 5%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하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지난 9월 유럽 최고법원이 아일랜드에서 세무 체납 문제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2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최대 돈줄인 아이폰 매출은 6% 늘어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다만 중국 시장은 여전히 지갑을 쉽게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아쉬운 성적표야 생각지 못한 지출에 애플의 주가는 시간에 걸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검색 기능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글로벌 검색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에 도전장을 낸 셈인데요. 챗 GPT 서치는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어로 질문을 던지면 AI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적합한 정보를 찾아주고요. 또 기존 검색 엔진과 달리 긴 줄글 형태로 질문해도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검색어를 일일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꼬리 질문도 가능합니다. 벌써부터 업계에선 챗GPT 서치가 구글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검색 시장을 독식해온 구글의 지배력에 빈틈이 생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단순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도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검색 엔진 시장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방인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혀버린 상황이라 경쟁사들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근 메타도 구글과 결별을 선언하고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나서는 등 빅테크들의 기세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이커머스 공룡 테무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이 집행위는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만약 이번 조사에서 위반 결론이 나면 테무는 최대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으로 뱃머리를 돌렸던 테무를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최근 150유로 미만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폐지하면서 초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흡수한 중국 업체들을 막아서고요. 조사 범위를 알리와 틱톡으로 넓히기로 하는 등 중국 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여실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 가치가 450억 달러, 우리 돈 62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웨이모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에서 매주 10만 건 넘게 운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버와 손잡고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캘리포니아 북부와 뉴욕 등 추운 지역에서도 시범 운행에 나서면서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지커 자동차와 손잡고 만든 6세대 차량을 곧 선보일 예정이고 현대차 아이오닉도 자율주행 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경쟁자들과의 거리를 한껏 더 벌리면서 거침없이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 가능성을 시사하자 반도체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엔비디아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HBM 최대 수요처가 엔비디아라는 점에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의 HBM3 품질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HBM 시장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일축하기 위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3분기에 10% 초중반대이던 HBM3의 매출 비중이 4분기에 50%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본격적인 엔비디아 납품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이던 삼성전자는 양전에 성공하고 반도체 부품단에서도 동반 상승세가 나와줬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AD 테크놀로지가 26.91%, 엑시콘이 7.46%, 에이징랜드가 7.11% 올랐고요. 넷패스아크가 5.7%, 또 삼성전자는 0.17% 올랐습니다.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한 직후 북한의 ICBM을 쏘아 올린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한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러시아에 향해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들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처럼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방산주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는 10.81%, 에스코넥이 9.17% 올랐고요. 세트레가이가 8.76%, 또 카티스와 i3 시스템이 각각 7.85%, 6.94% 올랐습니다. 올해 가을 처음으로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3일 경남 창녕군 소재의 한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R 감염 사례가 나온 지 5개월 만인데요.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이 농장에서 항원을 확인하고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780여 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서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축산농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럼피스킨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도 잇따르면서 하반기 축산물 물가는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럼피스킨은 불임, 원유량 감소 등 생산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고병원성 AR가 유행할 경우 가금류 폐사와 살처분 등 방역 조치로 인해서 닭고기와 오리고기, 달걀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불안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우성이 3.68%, 셀리믹스가 3.42% 올랐고요. 파루도 3% 넘게 올랐습니다. 또 전진 바이오팜이 2.96%, 중앙백신은 0.57%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체코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 수력 원자력과의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전 계약이 일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반독점 당국의 조치가 절차에 따른 것일 뿐 계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높아진 불안정성의 원전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다만 조금 전 차코 반독점 사무소가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 3월 본계약에 다시 한번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어제장 마감상을 보면 우진엔텍이 13.04%, G2파워가 10.49% 떨어졌고요. EM코리아가 7.89%,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각각 6.31%, 5.43%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엔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10월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며 코스피는 2,56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10월 31일 공포의 헬로윈데이였습니다. 게다가 간밤 뉴욕 증시도 빅테크 실적 불안에 3대 지수가 와르르 무너진 터라 11월 첫 거래일을 시작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통상 헬로윈이 끝나면 11월부터 6개월간 시장이 대체로 오른다는 증권가의 오랜 속설이 있죠. 올해는 어떨까요? 우선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코스피가 1.45% 하락해 2,556.15포인트였던 반면 코스닥은 0.66% 반등에 성공하며 743.06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이 자금을 빼내면 지수가 어김없이 내려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8,613억 원 대거 순매도에 나서며 지난 6거래일 동안 무려 2조 5천억 원 가까운 금액을 팔아냈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3,307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5,61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 1,49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소폭 44억 원의 매도 우위였고 개인도 1,37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입니다. 유가증권시장 대형주들이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시총 22건까지 딱 3종목, 시총 10위권에서 딱 한 종목 삼성전자만 상승부를 켰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확정 실적을 발표했죠. 예상보다도 DS 부문 영업이익이 저조했습니다만 4분기엔 5세대 HBM을 엔비디아에 본격 공급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다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세는 0.17%에 그친 모습이었고요. 한편 풍선 효과로 SK하이닉스는 4.46%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 가까이 빠진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까지 모두 2%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KB금융도 3.8%, 포스코홀딩스 1.32%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분위기가 양호했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HLB와 리가캠 바이오가 상승했고 삼천당 제약이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6.2%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하락했고 에코프로가 적자 전환 소식에 1.74%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소폭 올랐지만 역시 장 마감 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휴젤이 0.18%, 클래시스가 2% 가까이 내렸습니다. 환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50전 내린 1,379원 9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가운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면서 엔화 강세에 연동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저점을 더 낮춰갔는데요. 오늘 새벽 역외환율은 1,372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상황에서 엔화와 위안화 강세에 연동됐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이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통상 헬로윈 휴가라고 11월부터 시장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도 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사실 다음 주 빅 이벤트만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좀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4일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상품이 출시됩니다. 밸류업 공시와 밸류업 지수 편입 기업을 추종하는 ETF 12개 종목과 ETF 한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데요. 이 상장 지수 상품의 상장 규모는 5,110억 원으로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밸류업 참여 유인이 증가하고 밸류업 프로그램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현지 시간 5일 이뤄지는 미국 대선입니다. 배팅 사이트와 여론조사 집계치는 점차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우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2차 토론이 끝난 직후부터 공화당 정책 관련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더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죠. IM증권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도 오르고 유가는 하락할 것이라며 수출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주가 아닌 종목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요. KB증권은 트럼프 관련해서 원전과 자율주행, 바이오, 헬스케어, AI주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대선 판세에 따라서 관련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시에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데 동원그룹주와 DL 등의 실적도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화장품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로 내리막길을 타던 아모레퍼시픽이 증권가 예상을 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화장품주의 투심이 개선된 영향입니다.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양호하게 나온 신규 지표보다도 으스스한 빅테크 실적에 마음을 쓴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다소 부담감을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대선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슬기롭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SBS 비즈 앱 다운받으시면 더 다양한 정보,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S&P 500 많이 떨어졌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상승분, 한 달간의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고 지금 참 보면은 빅테크들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나온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 향후 실적 전망에 따라서 보면은 주가 희비가 특히 시간외에서도 많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제 뉴욕장이 끝나기도 전부터 해서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시장 상황 이렇게 분석하고 해설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마 이게 심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이래서 이렇다라고 설명하기보다도 네. 이렇지 않을까요 하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더 치고 가기를 기대하기보다도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세력들이 많아지는 그런 대목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증시에서 싫어하는 게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이 대선에다가 미 연준에다가 큰 이벤트들이 큰 있잖아요. 이벤트들이 바로 이제 예. 앞에 다가오니까 예. 예. 뭐 실적 관련해서 또 향후 가이던스 관련해서 주가의 반응을 갖다가 일일이 뭐 설명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도 뭐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미국 장이 올라도 잘 못 갔고 빠지면 그거 갖다 그대로 반영하고 했는데 네네. 오늘은 또 어떻게 할런지. 그러게요. 뭐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뭐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도 일단 뭐 하락 출발은 뭐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저점에서 매수를 해줄지도 좀 봐야 그러네요. 되겠네요. 네. 예.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 의원님도 요즘 한참 바쁜 시즌 아닙니까? 뭐 맞아요. 연간 내년 전망 연간 쓰시고. 전망에 네. 또 이런저런 또 매크로 변수들이 많으니까 찾는데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빨리 가서 막 얘기해 줘야겠다 싶으세요?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고요. 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시다. 네, 지금 방금도 보니까 누가 될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긴 하는데 네,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될 걸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결과는 또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처럼 이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그 결과가 또 뒤집어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6일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그 시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뭐 전망은 잘 못해도 사후 해설이라도 깔끔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장 어떻게 뉴욕장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혹자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를 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이번 주부터는 네. 그 영향권에 접어든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주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11월 6일 미국 대선 결과 윤곽이 잡히기 이전까지는 간밤처럼 변동성은 좀 커지는 장세를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 당시 특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양 후보 간의 판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익히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당선됐을 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예견되지 않을까 가늠할 수 있는 기존 인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융시장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주가 하락, 또 금리 상승, 달러 강세라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결과가 트럼프로 기운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도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올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이 변동성이 가장 클 시기이긴 하지만 연이어서 또 11월 FMC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로 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 차원에서 미국 대선 결과 확인 후 큰 폭의 변동성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미국 특히 인공지능 또 미국의 AI 반도체 주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FMC가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사실 대선 결과 네. 뭐 해리스가 당선돼도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날 여지는 네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FMC를 통해서 연준이 앞으로도 금융 여건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해준다고 하면 네네.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좀 안정을 되찾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본다고 하면 11월 FMC에서 25pp 금리 인하를 네. 97% 정도 확률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11월 달에 25pp 또 12월에도 25pp나 할 걸로 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9월 FMC에서 제시한 9월 수정경제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평균값이 올해 100bp 인하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수준 정도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도달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11월 FMC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과거 대선처럼 그 변동성의 그 진폭 자체가 좀 줄어들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 관련해서는 어제 그래도 이제 PC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PC 물가 지표 봤을 때 문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뭐 헤드라인만 봐서는 물가 인플레이션 그래도 이렇게 연착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월비 수치나 그는 수치를 볼 것 같으면 아직은 조금 싶은 마음도 들고요. 저는 이제 물가를 올해 네. 1분기 때부터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1분기 때도 시장 예상보다 물가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는 또 배경이 되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있는 구간,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구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물가 지표는 PC입니다. 네. 근데 PC 결과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2.1이 나왔어요. 9월 수정경제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연간으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PC는 2.4 정도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1, 내후년에는 2.0, 물가 안정 목표 2%를 내후년 정도면 도달을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내배를 높인다고 하면 연준은 더 이상 이 월간 단위로 움직이는 물가 지표 변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이제 고용 지표가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변수들을 내년 이연 변수로 거론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용 지표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절대 대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올해 남아 있는 기간 내년에도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물가를 가지고 고민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 자꾸만 전월 대비 가격 지표 그리고 주거비는 분명히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를 고점으로 해서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잘못된 시선에 대해서는 바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도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하락이 물가 하락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9월 달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여지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는 거는 맞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무전님 또 제가 또 반복해서 또 한번 물가 하락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물가 하락 아니잖아요. 상승률 둔화. 예. 물가가 그냥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오르는 폭이 줄어드는 거지. 물가가 하락한다니 누가 진짜 화딱지 납니다. 그런 표현 듣고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정정했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가보면 카드 긁을 때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잘 정정했어요. 왜 이 물가 단어에 되게 민감해 하시네요. 그러니까 물가 네. 하락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 아니 이거를 식당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든지 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진짜 화나거든요.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리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한 10,000원 하던가 1,500원 하면 안 되나요? 왜 11,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올리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제 체감 물가에 되게 네, 굉장히 예, 이제 예민하시고 예. 왜냐면 실제로 이제 마트 장을 보시기 때문에 소장님이 지금 그 눈빛은 뭐예요? 아니 그냥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딱 온전히 아유, 몸으로 체감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네. 뭐 택시도 감히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요금 보면은 못할 것도 없지만 요금 보면은 이러니 조금 더 일찍 나가자. 조금 자주 더 서두르자. 타시잖아요. 뭐 이러면서 참. 네. 네. 그 미국 경기도 좀 여쭤볼게요. 그 3분기 GDP 그 경제 네.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2.8%. 그러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죠.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음. 가장 올바른 해석일까요? 미국 경제는 견고한 흐름을 계속 앞으로도 보여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3분기 GDP 전분기 대비 연율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8%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가 1.4고요. 올해 2분기가 3.0. 전분기보다는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잠재 성장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정 기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8%를 가정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 1%포인트 정도 실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3분기 GDP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련된 부분들이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둔화됐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잡아줬던 게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가 3.7%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미국 경제하면 소비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일단 이번 세부 항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민간 소비가 상당폭 개선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3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초과저축액이 소진됐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결과치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연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과저축액 모델을 놓고 본다고 하면 매 분기마다 8.7% 감소를 기본 베이스로 두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3배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초과저축액이 소진되지 않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사실 이제 초과저축액이 소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소비 절벽이라는 부분들도 언급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올해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이 내년에는 실물 경제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소비 둔화폭은 일정 부분 나타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절대 레벨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계속 유지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요. 한국 경제를 좀 걱정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경제, 우리 증시가 문제죠.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우리 경제 걱정 좀 먼저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금 걱정한다고 나아지긴 하는 건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무도 걱정을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죠. 맞습니다. 걱정해줘야 될 곳이나 걱정해야 될 분들이 걱정 안 하고 엄한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세수 펑크 이게 요즘 자주 보도가 되던데 네, 30조. 그만큼 이제 세금 거치는 것에 비해서 뭐 돈 나가는 게 더 많다는 얘기고 돈 쓰는 것도 잘 쓰면 좀 괜찮겠다 싶은 데가 많긴 합니다만 그 얘기는 그렇고 어쨌거나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아마 문 의원님 말씀하시는 미국 걱정할 것 없이 우리를 더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올해 이제 정부가 전망한 수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29조 6천억 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네.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좋은 요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가세 역시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설비 투자 확대로 인해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영향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해드리면 올해 들어서 이제 주식 거래 금액이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증권 거래사 인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이 3천억 원 정도 감소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예국한 평형기금 그리고 이제 주택 기금을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이것 또한 역시 좋은 대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 정부에서 전망치가 자꾸 어긋나는 거는 너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접근을 가지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정부 부채 역시 올해 연말 목표치를 이미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성장을 부양하는 카드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지금 여건을 보면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분기 전기 대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3분기 때는 소폭 플러스 0.1%
상승에 그쳤는데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을 하다가 2분기 때 역성장할 거는 전망을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 역성장을 했고 올해 3분기, 4분기 부진할 걸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기재부 역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3% 정도까지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투자자분들께 강조드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면서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국가 증시는 올라갑니다. 다만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쓰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오를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증시가 한국이고요. 반대편에 서 있는 증시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저는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는 그 구간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을 태동시켰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증시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상당히 나타날 겁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제 체력을 뒤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경제도 그렇고 증시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지금 미국 반도체 섹터, 빅테크 관련주, AI 관련주는 어찌 보면 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기회일 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줄줄이 실적 발표했고 지금 간밤에 새벽에도 지금 아마존, 뭐 인텔, 애플 다 실적 발표했는데 글쎄 이게 주가가 좀 그동안 많이 올라온 탓에 좀 뭔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는 분석도 있겠습니다만 뭐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게 AI 투자에 따른 수익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엔비디아, GPU, 그 GPU가 서버향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만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요. AI 구현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투자자들은 학습용 그리고 이제 서비스 플랫폼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서버향에 약간 그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추론용 그리고 서버용이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CPU, GPU 같은 1차 반도체에 머물고 있는 반도체들이 2차 반도체, 3차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예상치는 대부분 다 상회를 했는데 일부 기업들이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위험 선호 심리가 이축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지만 미국 대선 전 위험 선호 심리가 줄어들 때는 이 실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라는 리포트를 좀 썼거든요. 네. 제가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아니라 올해 3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만 놓고 말씀을 해드리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S&P 500의 EPS 증가율이 3분기 추정치가 4.1 정도 돼요. 네. 근데 5년과 10년 평균을 놓고 본다고 하면 5년이 10%, 10년이 8.5%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낮죠. 그러네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올해 2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올해 3분기가 전기 대비로는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축됐을 때는 지금 언급해드리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다시금 시장 시선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제가 4.1이라고 얘기해드렸죠. 네. 3분기가. 근데 4분기 때는 14.2%로 상당폭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그 변동성이 줄어들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 차원에서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궁금한 게 그럼 왜 이렇게 3분기하고 4분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EPS 증가율. S&P 500 상장사들 EPS 증가율이 지금 5년, 10년 평균 대비로도 지금 하회한다라는 걸 말씀 주셨는데 네, 3분기 때는 그랬죠. 예, 3분기 때는. 그리고 반대로 이제 4분기 때는 오히려 증가율이 굉장히 EPS 증가율이 14%.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한데요. 엔비디아 때문에 그래요.
예. 엔비디아. 네. 왜냐하면 예. 지금 3분기 섹터별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IT가 가장 높습니다. 네. 지금 현재 14.9%거든요. 제가 전체 평균이 4.1%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이와 비교를 해보면 숫자가 상당히 높죠. 근데 기여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상당히 높아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IT 업종 내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다고 하면 14.9가 7.5로 2배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이 엔비디아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블랙웰이라는 AI 가속기가 이제 매출로서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4분기 때 전체 평균이 올라가는데 그 주도를 하는 섹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IT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11월 달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왜 미국 나스닥,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얘기해드린 이유는 결국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AI에 대한 시장이 조금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또 이제 아마존이 미국 지수에 좀 아까 표현하신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핵심이 그거 같아요. AI 쪽에 투자는 많이 한 게 실적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관련해서 지금 수익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친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는 해석인데 아니 투자한다고 당장 돈이 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하고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워낙 올해 미국 증시가 네. 다른 타 증시 대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올라오면서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서 이런 부분들 캐펙스 투자 대비 이게 눈으로 실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거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구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의 투자가 나중에는 큰 가실로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산업이 개화된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는 메타 플랫폼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절적으로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빅테크 기업들 중에 캐펙스 투자를 공적적으로 하는 데가 메타 플랫폼스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 지금 언급해 준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그런 경험들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메타 플랫폼스 주가를 보면 또 전혀 그러진 않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그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지금 투자 심리를 이축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애플인 것 같고요. 애플이 사실 매출액은 6% 이상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 또 앞으로 서비스 사업 성장 둔화라는 부분들을 놓고 애플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시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미국의 신산업, 인공지능을 왜 좋게 봐야 되는지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네네. 왜 캐펙스 투자가 지금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실적이 반영된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 시스템 구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학습용보다는 추론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GPU가 서버로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 추론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느 정도 완성되는 그림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2단계 반도체, ASIC, FPGA, 3단계 반도체, 핀과 누르포피 같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한 직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반도체 산업들이 2034년 정도 된다고 하면 매 분기마다 32.1% 정도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3,340억 정도 달러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기업 수익으로 연결돼 이어지는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2% 지금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0.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545포인트고요.
코스닥이 지금 1%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어제 좀 상승 마감했었는데 어제 상승분을 또 하루 만에 좀 반납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73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홀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9,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2,2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0만 원이네요. 현대차가 1.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2천 원이고요. 기아도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500원.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89,800원, 33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사실 어제 3분기 적자 전환 소식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글쎄 에코프로 오늘 주가 호가에서는 3%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가 76,500원이고 HLB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4,800원.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3.4%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24,500원이고요. 엔캠도 3.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8,300원. 효젤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PSP 호가가 10% 급등이 예상되고요. 33,9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장에서도 4.7%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되고요. 특히나 이제 특허 소송 승소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독점력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HPSP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어지는 분위기네요. 오늘 개장까지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요. 종목별로는 역시 또 개별적 모멘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2차 전지 오늘 바이오 지금 반도체 일단은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네요. 호가 분위기에서는. 네. 야간 선물 한 0.8% 정도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낙폭이 그만큼 안 미친다는 얘기가 결국 그러면은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장의 반등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반영하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 장은 시간의 거리에서는 11월 그래도 첫날 한번 제대로 가보자 하는 분위기인데 10월 막판에 이렇게 밀리면서 그냥 이렇게 어지간한 종목들이나 지수가 월봉이 그냥 그야말로 관상이 달라져 버렸네요. 그동안 쭉쭉쭉 양봉 진행하다가 다들 음봉으로 다 마무리되고 또 위에 꼬리가 달리고 해가지고 이제 좀 차트는 좀 찝찝해졌습니다. 차트는 찝찝해졌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연속으로 빠지고 연속으로 오르지 않는 게 시장이다 보니까 또 들쭉날쭉할 것 같은데 말이죠. 삼성전자 6만 원이란 부분이 쉽지는 않아 보였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는데 어제 좀 가나 싶더니 또 저건데 저기 문의였네. 네. 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오르더라도 같이 오르고 빠지더라도 같이 빠지고 쟤들 요즘 왜 저렇게 엇박자를 냅니까? 두 종목이. 이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AI 대처에 상당히 늦어졌고 아마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에도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전자가 낙폭이 가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상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던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TSMC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MC의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자공학 박사를 받았던 분들이라서 경영을 기술 중심으로 좀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TSMC의 이상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줬던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성과 그리고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 절감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HBM과 같은 핀
그러니까 3세대 반도체에 대응하는 게 상당히 늦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향 HBM3 8단 납품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는 안정성을 좀 찾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SK하이닉스와의 그 간격을 어느 정도 좁혀 나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여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뒤처진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올해 두 회사의 주가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로 인해서 무너지기 이전처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먼저 움직이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쪽이 반도체가 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예전에는 장 좋을 때 꼭 플러스 무슨 편의점 1+1, 2+1처럼 꼭 추가되던 질문이 그럼 소부장은요 이렇게 됐는데 요새는 또 소부장도 또 관심 바뀝니다. 별로 언급도 안 하고. 아니, 국내 증시는 약간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게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거 예. 꾹 누르면 이쪽이 올라가는데 이쪽도 예. 이쪽 올라가려면 약간 이쪽을 또 두더지 눌러야 되고. 게임처럼 예,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가지고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 전체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부진의 이유를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얘기해드렸던 우리나라 경제 체력 그렇게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때 역성장을 했고 3분기 때 소폭 플러스로 바뀌긴 했지만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얘기해드리고요.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 주가랑 그나마 연관도가 높은 지표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그리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월별 이 금액을 놓고 봤을 때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요,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했고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2월 달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향 수출 증가율은 올해 7월 달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반도체 수출 증가율, 중국향 수출 증가율을 같이 그려서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피크아웃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개별 기업들이 HBM을 양상하고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중국향 수출 증가율이 살아나야 미국처럼 연속적으로 계속 오르는 장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미국 대선 결과 윤곽이 나타나야 한국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방향성을 좀 잡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첫 거래일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1월 어떤 전략이 좋을지 짧게 좀 알려주세요. 11월은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변동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예. 다만 그 구원투수 역할을 11월 FOMC가 하면서 변동성을 줄여나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를 생각에 놓지 마시고요. 내년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달러 자산 많이 가감하게 담으세요. 왜냐하면 내년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속 오르는 장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S&P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11월 첫 거래일인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줄줄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빅테크들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이제 그 애플과 아마존, 인텔 실적 발표가 있었고 정규장에서의
그리고 종가와 또 시간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성 심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떨어집니다. 2,540포인트, 코스닥 1% 떨어집니다. 73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떨어집니다. 0.5%까지 떨어지네요. 58,900원, 58,900원, 59,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아무래도 간밤 엔비디아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었죠. 주요 반도체주들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면서 SK하이닉스 그 직격탄을 맞는 모습입니다. 18만 2,8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이 0.3% 떨어집니다. 40만 6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하면서 다시 100만 원 선을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99만 6천 원이네요. 현대차가 1% 떨어집니다. 21만 2,500원. 기아가 0.6% 하락으로 9만 1,4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약보합으로 4만 7,900원. 셀트리온도 0.7% 떨어집니다. 18만 1,100원. KB금융도 하락합니다. 89,5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4% 떨어지면서 3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지금 보게 되면은 알테오젠이 0.4% 상승합니다. 37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 약세입니다. 16만 4,600원, 에코프로 2% 떨어지네요. 7만 7,200원. HLB도 하락합니다. 1.8% 떨어지면서 6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리가캠바이오도 1% 내림세 12만 7,600원, 그리고 엔캠이 3% 넘게 떨어집니다. 지금 주가는 16만 9,800원. 휴젤 약보합이네요. 2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1.9% 하락 4만 9,700원. 삼천당제약이 1% 올라갑니다. 1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는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어제도 4.7%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특허 소송에서 승소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독점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 또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이 좋네요. 지금 삐아가 18% 넘게 급등합니다. 11,540원. 오늘 많이 올라가고 마녀공장도 지금 11% 급등합니다. 2만 5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도 8% 넘게 올라갑니다. 그 밖에 한국화장품 아모레쥐도 3%, 2% 강세고요. 토니모리도 올라갑니다. 뷰티스킨이 9% 넘게 올라갑니다. 15,3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삐아 보셨죠? 18% 급등. 그리고 실리콘투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J2K바이오도 지금 7% 올라가면서 14,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보시고 뷰티스킨도 지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제닉, 한국화장품 제조도 3%, 4%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 원정 관련주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BHI가 2.5% 올라갑니다. 11,6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2% 올라갑니다. 2,21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1% 이상 올라갑니다.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르비텍 우진도 지금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오늘 원정 관련주들 흐름이 좋네요. 화장품 관련주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은행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신한지주가 1.9%, 2% 이상 올라갑니다. 52,400원이고요. 우리금융지주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KB금융은 좀 내리고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일제히 올라가고요. 제주은행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41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6억 원, 11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339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8억 원, 20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저희 정기적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4원 40전 하락한 1,37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내 증시는 일단은 또 그동안 소외됐던 화장품 섹터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오늘은 화장품이 간택을 받았나요? 축하드립니다, 화장품. 지금 오늘 또 11월 1일이다 보니까 또 수출 지표 나왔네요. 네. 10월 통관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 2천만 불. 근데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조금 이렇게 시장 예상치는 그래도 한 7% 가까이 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거보다는 적었고 수입은 1.7%만 늘어나서 결국 무역 수지 31억 7천만 달러. 17개월 연속 흑자. 뭐 그런 상황에 달러도 살짝 약세. 특히 어제 BOJ 이후 달러 인에 또 밀리고 하니까 환율은 이제 1,380원 아래로 확연하게 뭐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진짜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안 된다고 실망하는 이런 분위기네요, 우리가. 피크아웃이란 말씀이 아까 그럼 여름 이후로 수출이 증가는 하는데 수출 증가율이 좀 이제 둔화되고 그렇죠. 있다. 예. 이 말씀인데 말난 김에 어제 BOJ에서 무슨 좀 메시지가 어떻게 우에다 총재가 뭘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뚜렷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돼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건 7월 달에 BOJ가 금리 인상했을 때 이후 동일한 의견이에요. 네. 앞으로 경제와 물가가 BOJ가 예상하는 수순대로만 간다고 하면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밟겠다라는 언급을 좀 했고요. 네. 7월 달에 실질적으로 BOJ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좀 해보면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 활동에 저하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채권 시장 내에서는 올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 역시 올해 12월 정도 되면 금리 인상 경로로 밟아나갈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BOJ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게 된 계기는 이시바 내각이 출범을 했고 또 초기이다 보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안정을 되찾는다고 하면 올해 12월부터 BOJ는 다시금 금리 인상 경로로 밟아 나갈 여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BOJ의 통화 정책 정상화는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구간에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썼었는데 이제는 일본 경제가 정상적인 경로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쓰려고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OJ는 본인들이 갈 길을 계속 밟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달러엔 환율이 160쪽보다는 150 아래쪽에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지금은 미국 대선 전이기 네. 때문에 예. 금리 상승 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타 통화국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엔이고요. 지금 현재 엔화 약세가 좀 최근 들어서 두드러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난다고 하면 저는 올해 12월 정도 되면 지금 숫자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미국채 10년물 금리 최근에 4.3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는 다시금 3.6, 3.7 수준으로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4 정도 전후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 100 정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오호.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폭만큼 원화 강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보다는 좀 4배는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엔화 역시 지금보다는 레벨이 강세 쪽으로 좀 전환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읽혀지기 이전에 그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가격대로 대부분 다 되돌림이 일어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월 달 변동성이 커졌을 때 해당되는 대상들을 좀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아니 지금 뭐 미국채 4.3 10년물 4.3 정도가 3.6으로 네. 뭐 한 104 정도의 달러 인덱스가 100 근처로. 근데 왜 코스피는 말씀 안 해주세요? 코스피요? 예.
코스피를 그래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코스피도 하단은 상당히 견고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세 가지? 예, 우리나라 경제 체력, 체력.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개선되는 부분, 또 금수세와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네. 부분. 그래야 미국처럼 큰 변동성 없이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패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낙폭이 커졌을 때 매수를 했다가 일정 수익률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금 파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좀 해야 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섹터는요? 섹터는 뭐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 주도 섹터를 좋게 보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낙폭 가대를 고려한다고 하면 당사에서도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인터넷 관련된 업종들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구분을 하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커졌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매수 가담하는 건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 따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은 좀 좋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채권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4.23 여기서 왔다 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 이론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예. 제가 2023년 10월 중순 때 그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99 정도 됐을 때 사촌.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5% 넘어간다고 그렇게 또 염두에 뒀었는데 지난해 12월 되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 정도로 늦춰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 전으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뚝 떨어졌거든요. 저는 동일한 패턴을 이번에도 밟아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동의는 딱 하나예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하게 되면 장기 금리는 하락 반전하는 게 과거에 항상 나타났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금리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 2%의 부하발수로 장기 금리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PC 기준으로 올해 2.4, 내년에는 2.1, 내후년에는 2.0 물가 안정 목표 도달할 수 있는 시점에 202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9월 P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결국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물가 레벨은 시장 예상보다 상당폭 훨씬 더 빠르게 내려올 여지가 있고 이를 빠르게 반영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는 좀 네. 나누진 않았지만 네. 저는 민주당 해리스 당선을 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대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을 염두에 뒀지만 막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측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거는 다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 지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높지만 그 외 여론조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선거 인단수 해리스가 부진하고요. 지금 현재 상원 차지 정당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압도하고 있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소폭 좀 우세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고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저는 막판 결과까지 좀 봐야 되는 그 신중한 입장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채 10년물 금리,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국 증시 지금 부진하지만 다시금 상방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게 빠르게 되돌림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11월 첫 거래일인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부진했다 보니 우리 시장도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저점을 더 낮춥니다. 0.34% 하락하면서 현재 2,547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1% 넘는 약세인데요. 1.17% 하락하면서 734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2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622억 원 매도 우위. 오늘은 개인만 홀로 1,20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391억 원 팔자 포지션, 기관도 29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만 홀로 69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위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업종을 포함해서 생명보험과 비철금속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업종이 내리고 방송과 엔터 업종, 항공업종 모두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화장품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적 부진 우려로 내리막길을 타던 아모레퍼시픽이 증권가 예상을 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화장품주 투심이 개선된 영향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오늘 삐아가 18.3%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거래가는 11,490원이고요. 마녀공장이 8% 넘게 올라갑니다. 19,850원. 뷰티스킨 5.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7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바이오 휴먼텍이 6% 넘는 상승세로 3,935원. J2K 바이오 역시도 13.1%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5,290원입니다. 원전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체코 계약 보류에 원전주 전반적으로 흔들렸었는데 아무래도 원전주가 트럼프 수혜주이다 보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인데요. 원전주 내에서는 우진엔텍이 5.4%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2950원이고요. G2파워가 1.17% 상승세로 7,770원. BHI도 2.56% 올라갑니다. 11,6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전산업과 우리기술 역시 모두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시현 중인데요. 한국은행에서 CBDC 테스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힌 뒤에 관련주가 오늘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KCT가 13.6%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2,870원이고요. 한네트가 2.72% 상승하며 4,160원. CI테크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윈스도 0.3% 강세, 한국전자금융은 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PSP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PSP는 상승하고 있고 예스티가 하한가인데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 HPSP가 예스티에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은 물론 예스티 측이 제기했던 3건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모두 승소를 했다고 밝히면서 HPSP가 오늘장에서 11.2%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34,200원이고요. 반면에 예스티는 장 초반부터 하한가입니다. 13,9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테슬라 호실적에 2차 전지주로 훈풍이 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얼마 전 테슬라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시적을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22%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기차 캐즘 현상을 극복하고 20에서 30%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밸류체인 내 주식들과 국내 2차 전지 섹터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또한 앨런 머스크의 전망처럼 내년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럽 쪽은 탄소 규제,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부활 이슈들이 있어서 유럽 전기차 판매도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트럼프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전통적 에너지, 화석 연료 확대 정책에 친화적인 만큼 국내 2차 전지에서 다소 부정적인 것은 맞으나 사실 주가에는 우려사항이 많이 반영된 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2차 전지 주식들은 일시적 수요도나 캐즘으로 인한 실적 부진과 미 대선 정책 불확실성으로 주가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주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년 턴어라운드를 염두에 두고 향후 실적 회복이 가장 빠르고 크게 성장하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전망이 좋은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LNF입니다. 내년부터 고가 원재료 투입이 끝나는 만큼 수익성 개선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 사로의 수출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 하여서 내년도에는 급격한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LFP, 응급제 같은 매출 아이템의 다변화, 고객 다변화로 경쟁업체 대비 확실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 4680 원통형 배터리 단독 양극재 공급 업체라는 점에서 모멘텀 측면에서도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응급제를 상용화한 업체로 주로 프리미엄급 전기차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의 동사의 제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급형 전기차 확대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의 실리콘 응급제가 중저가 전기차에 확대 적용된다고 했을 때 향후 동사의 실적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소재 업체들이 올해 들어서 적자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사는 오히려 실적이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어그룹 대비 동사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수세도 예상됩니다. 네, LNF와 대주전자재료 두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거래 속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대비 국내 장세의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투세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등 주요 섹터의 주가도 발목을 잡히는 모습입니다.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녹이기 위해서는 금투세 이슈, 미 대선,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만큼 당분간 업종별, 종목별 손바뀜이 빈번한 차별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가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비농업 고용지표, 실업률, ISM 제조업 지수 등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오늘 증시는 관망세 가운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실적과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상승세가 멈춘 게 아닌 만큼 또 실수요자들 마음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파트 공급 상황과 함께 아파트 가격 움직임 그리고 개발 소식까지 알차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성인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빠지고 쉬시더니 뭐 얼굴 좋아지셨네. 네 좋아졌죠. 네. 네. 먼저 이쪽에 공급 소식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번 달에 전국에서 분양 가구가 한 4만 가구? 네.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약간 좀 예전보다는 거래량도 좀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시장에서 열기가 식기 전에 분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심리도 네.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 시기 안에서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분양에 대한 그 성과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월에 지금 물량들을 보더라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 3만 9천여 가구 정도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 무려 한 80% 정도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계속 누적이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일정의 그 물량도 좀 밀어내기식 분양 물량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반 분양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했을 때 한 2.1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수도권이라든지 뭐 지방권에 대해서 물량들이 이제 분포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분양 시장이나 주택 가격이 수도권이 좀 좋다 보니까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서울의 물량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좀 적다 보니까 물량이 지금 한 2,800가구 정도 분양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강북권에서 광운대 역세권 사업 이쪽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그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 물량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까 공급 얘기를 했는데 그 강동구의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2,000가구 정도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들이 있는 곳에서 공급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물량들의 그 흐름이 특정 지역에 좀 쏠림 현상들이 아닌 그 골고루 분포도가 네, 좀 네. 높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계속 국지적으로 한 곳에서만 공급이 되고 어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를 담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분양 가격 자체가 그 신축 아파트 인기가 지속되면서 좀 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국민평형 이게 그럼 84제곱미터죠. 이게 네. 1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면 이게 서울만 이렇게 분양가가 높은 게 아니라 수도권까지는 열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네. 수도권 쪽으로 일정 부분 수요들이 이동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의 공급의 질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그 확충이라든지 단지에 대한 그 규모 그리고 단지에 대한 그레이드가 예전보다 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변동률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 우리 두 분께서 지적을 했던 그 추세는 꺾이고는 있지만 상승률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 잘못했다가 또 지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꺾인 건 아니고 네. 네. 앞부분 정치 타임 보셨구나. 네. 그 흐름이 좀 내려가긴 해도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은 그 32주 연속 지금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주춤한 부분은 있어도 여전히 상승률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승률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국민 평형도 지금 10억에 그러게요. 육박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안에서도 분양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1년 전 대비했을 때 평균 분양가가 24%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10억 정도 했던 아파트가 12억 4천만 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약 시장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지금 9월 그 수도권 아파트는 84제곱미터가
9억 5천만 원, 지금 한 10억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저런 자막 참 네.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의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막 후벼 파는 그런 표현들인데 서울 집값 오늘이 가장 싸. 지금 당장 그러면 집을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당장 사는데 자금적인 측면에서 뭐 당장 해결되는 것도 없고 한데 저런 얘기 자꾸 나오면 오늘 가장들이 사러 가야 되는 그런 느낌들이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근데 뭐 주식에서도 저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오늘이 제일 싸, 뭐 그런 소리 했는데 그러고 나서 참 그래. 아니 지금 이게 공급 쪽은 그 이제 실수요자들이 좀 마음이 이렇게 놓일 만큼 어떤 그런 공급 대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거 지난 8월 8일 날 나왔던 정부에 내놓았던 정부 대책 중에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네. 어렵죠. 어렵네요. 네. 이게 뭐 6년 임대 거주하고 나서 내 집이 분양받을 수 분양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한다 이거죠, 이거. 그렇죠. 네. 그 살아보고서 살아보고. 네. 네. 뭐 괜찮다 생각하면은 분양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임대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다든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이니까 주택을 서울시에서 이제 일정 부분 사요. 그러니까 네. 완공된 주택들이 있거나 뭐 그 준공 계획들을 앞둔 네. 그런 그 물량들을 일정 부분 사가지고 도심안에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지자체라든지 그 공공에서 주택 공급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크지 않으면은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일정 그 물량들이 그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되는 것들을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나서 이제 분양을 전환을 할 수 있는 주택들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전환형이 지금 그 서울에 한 225가구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공에서 주택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임대료를 줄 수 있고요. 또 입주자들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양 전환형이 뭐 8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6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좀 단축된 모습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임대주택의 문제를 살펴보면은 주택의 규모가 굉장히 좀 작거든요. 네. 근데 중형 평형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살만한 집을 최대한 그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뭐 좋은 자리에 그리고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시세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시세 대비했을 때 한 90% 정도 수준. 뭐 소비자들 같은 경우 더 낮게 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시세는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신혼이라든지 신생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집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취지의 그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25가구라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공급 그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이 적은 것 같고 주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송 대표님? 최대한 뭐 네. 위치는 좋은 데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 대비했을 때 저렴하게 집을 살려고 하면은 서울의 좀 외곽 쪽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구조고요. 네. 그다음에 좋은 위치로 주택을 좀 매입을 하려고 한다면 뭐 도심 안에 있는 곳으로 그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위치적인 부분들은 아직 225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이제 모집을 하는 그런 상태라서 아직은 뭐 이제 제안들을 내놓고 네. 그 물량들을 매입을 해달라는 뭐 의향서들 뭐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나오면서 검토를 하고 매입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임대료가 시세 대비 한 90%, 네. 뭐 10%포인트 차이니까 저렴하긴 한데 네. 저는 좀 보증금도 궁금해지고 네. 이게 또 신청 조건도 궁금해요. 네. 지금 그 소득이나 자산 규모들을 살펴보니까 예. 지금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그 월 평균 소득의 한 130%, 그래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93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금액이 꽤 크고요. 일단 맞벌이는 200% 정도 되니까 맞벌이는 1,439만 원 정도 돼서 매입
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기준은 굉장히 좀 넓다.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그 소득이기 때문에 한 90%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그 해놓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그 기준도 보면은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녀가 2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4억 3천만 원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도 이제 청약 통장에 대한 그 자격,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최대 6년까지 그 거주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분양 전환을 그냥 안 받겠다. 네. 그냥 나는 임대로 더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임대로 좀 더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전세는 한 8년 정도 더 살 수 있고 월세는 한 14년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나오겠지만 뭐 보증금을 좀 높이는 형태 그리고 월세를 좀 줄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분양을 받았을 때는 감정평가액에 대한 그 금액의 평균 정도 수준으로 잡는다라고 하거든요. 분양 가격을. 근데 이제 시세보다는 그 감정평가액이 일반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네.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마 이제 분양 전환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이 어디 지역에 위치를 했는지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감정 평가액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분양을 받을지 또는 아니 그냥 임대로 계속 살까라는 생각을 할지 그런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 가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네. 예. 네. 다음으로는 저기 서울시 개발 진행 상황 네. 한번 네. 짚어주시죠. 기존에 이 서울시에서 이제 기존에 사전 협상제를 수정해서 네. 이제 사업성 높이는 네. 균형 발전 사전 협상제. 네. 또 오늘 용어가 어떻게 읽기조차도 힘들죠. 네. 이 좀 낯선 제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할 때 서울시하고 이제 우선적으로 조율을 하는 그 협의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 안에서는 뭐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합리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사전 협상을 통해서 공공 기여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런 그 권한 안에서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단축을 하면서 사업성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올린다라면 민간 사업자는 어떤 이익을 좀 취할 수 있는 거고 또 서울시 안에서도 공공기여를 통해서 서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대한 그 균형 발전 뭐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북권의 8개 구의 그 노후 그 주거지라든지 또 그다음에 상업지역 안에서도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그 개발 사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업 협상제를 통해 가지고 일부 공공기여를 그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공공기여가 어떤 형태로 기여가 되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뭐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대될 수 있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 협상제를 통해서 뭐 지역에 골고루 그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뭐 형태의 그 제도인데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그 사업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 사전 협상. 네,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지역 그 지역들을 이따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그 주요 입지에 있다 보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은 뭐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전 협상제를 균형 발전형으로 지금 개선한다라는 건데 네. 기존에는 어땠길래 글쎄. 균형 발전형인지 네. 궁금하거든요. 뭐 사전 협상을 통한다라고 해도 사실 그 수익이 발생돼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균형 발전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 한쪽에 뭐 예를 들면은 강남권이나 이런 쪽에는 투자라든지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려고 최대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죠. 강북권 예.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돈이 안 되면은 그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업을 올릴 수 있게 된다라면은 어떤 공공 기여에 대한 그 비율을 조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인센티브를 좀 주어줘야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준다든지 또 거기에
균형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강북권에는 강남권 대비했을 때 일자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일자리들을 추가적으로 주게 된다라면은 공공에 대한 그 기여하는 그 비율들을 좀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협상에 대한 기간들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하면서 사업의 속도도 좀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도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예.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그 어떤 뭐 PF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것들도 기간이 단축되면은 우호적으로 좀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 기간이 좀 단축이 된다라면 금리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것들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뭐 좋은 그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중에 네. 이제 강북 강남에 네. 약간 그게 이제 온도차가 다른데 네. 지금 이제 노원구 월계동에서 광운대역, 네. 광운대역의 그 이제 물류부지 개발 네. 착공 시에 자 요거 이제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고 나서 15년 만이라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속도감 있게 이제 강북 쪽에도 이제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론되는 지역이 어딘가요? 지금 지역들 보면은 네. 아마 CG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주요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지들이 분포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남권에 보면은 르메르디앙 호텔 뭐 요 지역도 그 개발을 하는 그 추진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보면은 혹시 리버사이드 호텔 아시나요? 그 한남대로. 그 알아요. 자리도 잘 아셔요? 아니 뭐 한남대교 남단 쪽에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굉장히 요지의 자리잖아요. 예. 그런 지역도 개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의 철도병원도 개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위측 상단 용산의 쪽으로 철도병원. 네. 아, 예. 그리고 노원구에는 강운대역 물류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금 CJ 나오는 것처럼 르메르디앙 호텔 뭐 이런 데들도 굉장히 핵심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 있어요. 강남역 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들. 그런 곳들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서울역에 있는 북부역세권 저런 지역들도 개발하죠. 그리고 성동구에 삼표레미콘 부지가 있어요. 그 갤러리아 폴에서 이제 한남동으로 예, 넘어가는 예. 그 지역도 이제 민간들이 들어가서 개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 그 지역 안에서 가장 노린자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지역들을 개발을 하는 거니까 저 지역이 개발되면은 그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의 모델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요지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송 대표님, 목동 CBS 양천구에 저렇게 네. 돼 있는데 거기 뭘 또 개발합니까? 뭐 그 지역에는 뭐 일자리라든지 요즘에 개발 형태가 네. 되면은 다 복합 개발 형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일자리나 뭐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서울역 같은 경우도 그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목동도 일자리랑 뭐 주거 기능, 그다음 상업 기능, 그다음에 일정 부분 뭐 물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실 목동도 그 서울 안에서도 약간의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큰데 일자리적인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다음 상업 기능도 좀 부족한 네.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원구를 비롯해서 강남, 목동,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 뭐 노량진 이런 지역들, 뭐 서울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대규모의 그 핵심 개발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이 조금 아쉬움이 보여질 수 있어요. 양극화는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저 하얀 지역들은 앞으로 어떤 그 모델로 채워 나갈 거냐, 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하얀 지역 보면은 약간 그래도 강남 쪽에서 조금 약간 먼 지역이에요. 네, 보니까 지금 북쪽도 보니까 네. 그래도 딱 강변 주변으로 그렇죠. 돼 있고, 예. 네. 그럼 이거 뭔가 좀 양극화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극대화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뭐 극대화하는 거는 강남이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지고 강북권도 한강 중심에서 좀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그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참여를 하는데 규모 자체가 5천만 제곱미터를 넘어가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사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좀 여유가 있는 그 사업자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대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런 지역들의 인센티브가 최대한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굉장히 좀 사업 협상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운대 역세권 같은 경우도 사전 협상을 하고 나서 15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 삽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해서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어떤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의 합의가 조금 나오기가 힘든 지역들이네요. 가만히 네. 보니까 흰색이. 네, 그렇죠. 근데 저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보다 그 지역 안에서 지자체라든지 네. 뭐 서울시 네. 이런 부분들이 목소리를 좀 더 어떤 내는 정책적 의지가 좀 더 강하면 그렇죠. 네. 보유를 하고 있는 글쎄. 사업지니까 그런 네. 것들이 뭐 모아타운 이루어져야 같은 된다. 거 있잖아요. 모아타운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모아타운하고는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네. 근데 저기는 주택 개발보다는 네. 어떤 뭐 일자리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좀 더 광범위한 그 개발이기 때문에 주택 정비하고는 조금 다른. 다른 네, 느낌. 다릅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낙폭은 좀 제한적인데 또 어제 코스닥이 그리 올랐잖아요. 네. 오늘은 또 그 상승률을 좀 반납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K증시 도깨비 증시 아닙니까? 오늘 남들 다 빠지는데 우리 한번 올라보죠 뭐.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그냥 개걸음 장세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또 느낌이. 초를 치시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